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과서 188페이지에 있는 문학작품인 동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동의 갈래라고 할 수 있는 고려가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고려가요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고려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오경장 때 사민평등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는 모두 신분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려사회 역시 신분제 사회여서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 4대부 계층이 있었고 피지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평민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문학작품도 이 두 개로 투 트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향유되어 왔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고려가요 말고도 귀족들이 이렇게 불렀었던 노래 중에서 경기체가가 있는데 고려가요를 배울 때는 이 경기체가하고 대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경기체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족 4대부들의 노래인데 이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굉장히 자기 과시적이고 한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요는 평민들, 즉 피지배 계층의 노래다 보니까 자기 가시보다는 사랑과 같은 진솔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말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평민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차이점만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자,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형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고려가요와 경기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식은 3분 후입니다. 우리가 즉석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가뚜기 3분 요리 막 이런 것처럼 3분 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사발면 부을 때도 몇 분 후에 먹죠? 3분 후에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 3은 뭘 얘기하냐면 음보가 주된 운율이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은 분연체, 다른 말로 분절체라고 하기도 하고 분장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나눌 분이란 얘기예요. 뭘 나눈다? 연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연을 나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똑 떨어져 있죠. 공간이 있으면 이게 나뉘어져 있는 형식이다. 즉 분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말은 연속체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사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나열해서 쭉쭉쭉쭉 떨어지지 않고 연을 나누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연속체라고 하고 그거와 구분돼서 연을 나눠주는 걸 우리가 분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렴구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후렴구는 뒤에 붙는 소리인데 남는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여음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뒤에 붙어서 우리의 흥을 돋아준다고 얘기를 해서 조흥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한꺼번에 외우기 쉽게는 3분 후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고려가요든 경기체가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가요의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동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한번 만나보실게요. 동동은 우리가 보통 북소리를 의성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둥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북소리의 의성어를 동동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 동동이 제목이 됐습니다. 북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왜 쇼미더머니에서 맨 처음에 아무 반주도 없이 비트도 없이 그냥 자기만의 랩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전문가들은 조금 들었을 때도 막 이 사람의 수준을 비트에 얹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막귀인 사람은 비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큰 차이거든요. 비트가 있을 때는 그 위에 랩을 얹었을 때 정말 멋진 음악이 되는데 그냥 혼자서 랩을 이렇게 빡빡빡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음악인가 싶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노래를 할 때는 반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 동동도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백성들의 노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왕이 궁중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듣기에는 심심하다 보니까 반주를 넣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타악기 같은 이런 북 같은 에로 비트를 넣어서 그 위에 얹어가지고 불렀던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으 동동다리라고 하는 이 북소리를 의성어로 만든 후렴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의성어를 따서 우리가 제목을 동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딴딴 딴딴딴 야! 네, 이것도 사실 반주가 없으면 굉장히 지루한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와셔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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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는 같이 리듬과 함께 반주가 같이 들어가니까 좀 더 신나고 재미난 노래가 될 수 있듯이 동동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동동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아까 갈래는 고려가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성을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가 총 1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년과 2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구분선을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년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서사라고 적고 2년부터 14년까지를 우리가 본사라고 이렇게 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서사는 처음에 시작하는 프롤로그로서 공축가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년부터 13년까지는 1월부터 정월부터 12월까지의 노래로서 원령체 문학의 특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약간은 이질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질적이냐? 원래 처음에 시작될 때에 이 민중들의 노래로서의 동동은 2년부터 13년까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이 2년이 1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1년이 덧붙여서 들어가게 되면서 뒤로 하나씩 밀리게 된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궁중음악으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왜 궁중음악으로 편입됐냐?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전래동화 알죠? 임금님 귀를 왜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했냐면 그만큼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거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은 항상 성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이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니 결국에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노래로 만들어서 왕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소교, 저속한 노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뭐 말이 순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뱉는 경우가 많으니까 왕이 듣기에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편곡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리 백성의 노래이긴 하지만 왕 앞에서 연주되는 노래이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왕을 칭송하고 왕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송축가적, 즉 축하를 보내고 앞으로 잘되게 안녕을 기원하는 송축가적 성향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동동 1년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임과 헤어진 다음에 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마음이 아파서 외로워하는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전혀 뜬금없이 왕과 조상님들의 덕과 복을 비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데 그 이질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1년이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여기 제대로 안 적혀져 있는데 궁중음악입니다.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새롭게 합쳐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령체 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별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문학을 우리가 원령체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령체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달별로 특정한 기념할 만한 날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오늘날은 국경일로 삼아가지고 휴일로 삼기도 하고 해서 쉬기도 해가지고 더욱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도 이런 걸 명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 명절 때 우리가 그냥 쉬기만 하느냐? 아니야. 그 명절마다 특별한 놀이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뭐 딱딱한 견과류 같은 걸 부숴먹는 부럼을 깨먹기도 하고, 단오날 같은 경우에는 씨름을 하거나 그네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청포물에 머리를 감는다거나 막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추석 같은 경우에 송편을 빚어가지고 먹는다거나 그런 일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대의 사람들의 풍속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세시풍속이라고 하고요. 이 세시풍속은 음식도 있고 놀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체 문학은 항상 뭐랑 연결되냐면 이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제시가 되고요. 우리 동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에 그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특정 연에는 세시풍속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갈무리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동동뿐만 아니고 원령체 문학의 모든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사 중에서 정약용의 둘째 아들인 정학유가 쓴 농가 원령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도 있는데, 비록 갈래는 다르지만 얘도 원령체 문학으로서 세시풍속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농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달마다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몇 월에는 뭐를 심어야 되고 몇 월에는 잡초를 뽑아줘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수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농사를 하는 농사꾼들이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일러주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세시풍속일 수가 있지만 간혹 가다 가면 명절 같은 때 농사꾼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들 같은 거 나오면서 세시풍속이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동뿐만 아니고 모든 원령체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다른 작품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기 훨씬 수월할 만한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꼭 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이 나뉘어져 있는 분연체 구성이고요. 마찬가지로 후렴구가 존재해요. 근데 이 후렴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음악적인 흥취를 고조시키는 기능 한다. 아우 동동다리. 사실 얘 자체가 여기에서는 타악기의 연주를 의성어로 표현한 것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적 흥취를 고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렴구는 그 연의 제일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연을 구분해 주는데 용이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누구와 누구를 비유하냐면 임과 사랑하는 임, 그리고 나,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네, 이어갈게요.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댑니다. 제가 이따 본문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빗댄 표현 체크를 해주고, 화자 같은 경우에는 세모를 이렇게 체크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렇게 쇽쇽쇽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본문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도 많고 필기할 것도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이 사실은 모니터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계속 적으면 가시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는 이렇게 수업을 할 텐데, 칠판으로 판서하는 수업을 하면 또 단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한테 텍스트를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양쪽에다가 이렇게 쓰고 지울 거예요. 지우면 제가 여기에다가 쓰면 여기에다가 여러분한테 텍스트를 띄워드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쓰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띄워드리는 식으로
여러분하고 텍스트하고 판서를 같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188페이지 제 1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사는 여러분들 오늘날 말로 프롤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질적입니다. 왜? 궁중어가 편입돼서 임금님을 칭송하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내용, 사랑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슬래시를 한번 쳐주시길 바래요. 덕을한 슬래시, 곰배 슬래시 받잡고, 그 다음에 보글한 슬래시, 림배 슬래시 받잡고. 자, 이게 항상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가요는 사문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부분에 여러분들의 사문보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의 눈에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 말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곰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 곰이라고 하는 거는 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림배예의 이 배는 자, 앞이라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곰과 림이 뒤와 앞인데 그럼 이 배자는 뭐냐? 우리가 술을 1배, 술 한잔 하는 거를 1배 한다, 2배 한다, 3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 잔을 의미하는 잔인데 그러니까 얘는 뒷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앞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참고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뒷잔에 앞잔에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신령님께 그리고 임금님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뒷잔에는 신령님께가 되고 앞잔에는 임금님께가 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경복궁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경복궁의 맨 처음에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큰 문이 있는데 이게 돈호문이에요. 돈호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큰 건물이 있는데 정치를 가깝게 한다라고 해서 근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임금님이 주로 그 업무를 보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근데 제일 뒤에 가면은 종묘사직이라고 해가지고 각 그 선왕들, 역대 왕들의 위패를 이렇게 모셔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궁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양반 집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는 보통 조상들을 모시고 앞부분에는 가장 어른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살아계신 어른들 중에서 즉 그래서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왕들을 모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왕이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조상님부터 먼저 들르고 그 다음에 왕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를 먼저 얘기하고 앞에를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중음악으로 얘기를 하면서 임금님 앞에서 칭송하는 노래이지만 일단 선왕에게 덕을 바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임금님께 복을 바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선후관계의 구성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잔에 바치는 거는 선왕, 조상, 신령님께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앞잔은 누구에게 드린다? 바로 임금님께 이렇게 드리옵니다. 그러니까 덕과 복이 이 왕조에 충만히 임하셔서 항상 행복하게 그리고 너그러운 정치, 멋진 정치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보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곰배에 밭 잡고라고 하는 이 잡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림배 밭 잡고라고 하면서 이 잡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 잡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 설명은 잘 듣고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객체 높임 선어마 어미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높임법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높임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이때가 오늘날 현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높임법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현대 높임법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과거에는 지금 현대 높임법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중세 때의 높임법이 현대의 높임법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능에서도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차이점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수능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같이 현대 높임법부터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높임법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임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주체 높임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름에서 힌트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일단 높임의 대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체 높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문장에서의 주어를 높이면 그게 주체 높임이고요. 자, 객체 높임은 주체가 아닌 애를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어가 아닌 대상을 높이면은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지금 발화 상태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차원에서 높임법이 실현되는 걸 얘기하고, 얘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담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대방을 높이는 거나 담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다. 자, 뭐가 이상한가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 높여줘야 됩니까? 네, 지금 이 한글을 만든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어를 높여줘야 되겠죠?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엄청 큰 덕을 주신 아주 훌륭한 위인 중에 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깨서를 쓰고요. 그리고 이 만들다를 그냥 만들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에다 시자 써서 만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 높임을 실현하는 실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격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높임의 주격조사라고 해서 높임 주격조사 깨서를 쓰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도 쓰냐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씁니다. 어려운 말 계속 나오죠? 근데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를 높일 때는 주격조사 깨서 이거를 그냥 이 가로 쓰지 않고 깨서라고 쓴다. 뭐 이것도 알고 시자 쓴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이 시를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주체 높임 선어마 어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에서 실제로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거 어간이라고 얘기하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애를 우리가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미 중에서 끝을 내는 어미를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어말어미 앞에 뭐 어자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걸 덧붙이는 기능을 하는 애가 오는데, 어말어피에 앞에 온다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어말 어미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는 시제를 뜻해요. 시간을 말하는데 언제 시제다,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기능이라고 하고 이거는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체 높인 선어말 어미 시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인데 얘는 어떤 기능을 하나? 주체 높임, 즉 주어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윤서가, 우리 반에 윤서라고 아주 착하고 이쁜 학생이 있습니다. 윤서가 환영쌤에게 빵을 주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그냥 무작정 바로 높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높여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윤석께서 환영쌤에게 빵을 주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어울린가요? 자, 윤서는 여러분들하고 동급생이고 친구잖아요. 여러분의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요거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어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굴 높여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높여야 되는 사람은 주어가 아닌 대상. 윤서가 주어니까 주어가 아닌 환영쌤을 높여야 되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무슨 높임법에 들어가야 되냐? 객체 높임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객체 높임법 어떻게 사용하느냐? 윤서가 환영쌤께 빵을 드리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여기에서 적어보자고 한다면 이거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고 여기에서는 특수서술어를 보통은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서술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를 높일 건지 주어가 아닌 대상을 높일 건지에 따라서 높임법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리고 실현하는 방법도 다른데 그 실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실현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현대 높임법에서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상대 높임법은 아주 간략하게만 다룰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현 방법 간단해요. 종결 어미만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빵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무례하죠. 우리가 끝을 왜 너 말끝을 줄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말끝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밥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자를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쓰잖아요. 정말 제대로 높이려고 하면 밥 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결어미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높이고 낮추고가 결정되는 특수한 이렇게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하고 또 다시 다뤄보려고 하겠지만 오늘은 이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잡이 객체 높임 선어마 어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 현대 국어 높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 특수서술로 사용하지 선어마 어미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객체 높임 선어마 어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부터 자 본문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덕을 곰배에 받잡고 했는데 덕을 누구한테 드린다고 한 거예요? 아 덕을 신령님, 조상님께 드리고라고 했어요. 뭐 다른 말로 바치고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 얘기를 해보자. 여기에 보면은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받잡고니까 기본형이 받다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한번 보면 받다는 기부의 의미에 가깝습니까? 테이크 의미에 가깝습니까? 기부의 의미에 가까워요? 테이크의 의미에 가까워요? 당연히 테이크의 의미에 오늘날은 가깝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받다가 기부의 의미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쓸 텐데 우리 때 부모님만 해도 선생님 때 부모님만 해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 썼냐면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지금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팔러 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다가 바이예요. 셀이에요. 네, 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어떤 돈을 받고 넘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쌀 가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은 지금 쌀이 떨어졌어. 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쌀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태야. 오히려 쌀을 사와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쌀 팔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의아했는데 엄청 옛날에는 이 팔다라는 말이 바이, 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즉 매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쌀 떨어졌는데 쌀 팔러 간다라고 하면은 쌀 사러 간다는 얘기야. 문맥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단어가 이 팔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받다라는 단어인데 이 받다라고 하는 이 형태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하고 지금 생김새가 굉장히 유사하냐면 바치다라는 말하고 유사해요. 이 바치다가 주다라는 단어보다 이 받다라는 단어하고 좀 더 생김새 형태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비슷하냐? 이 받다라는 애가 예전엔 기브와 테이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주다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주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덕을 조상님께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죠? 생략되어 있지만 나야 나라고 하는 애인데 보통 우리는 나를 안 높이잖아요. 지금 드리는 주체는 나지만 주는 주체는 나지만 지금 실제로 높여야 되는 사람은 주어예요? 아니면 주어가 아닌 신령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신령님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높임법을 써야 되냐면 객체 높임법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객체 높임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사용했어요. 자, 받다에서 고자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뭘 놨어? 잡이라고 한 애를 놨단 말이야. 받잡고 요렇게 했는데 얘가 뭐냐면 지금은 특수 서술어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이 실현하지만 예전에는 주체 높임처럼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예전에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자는 주체를 높일 때 쓰는 거고 옛날에는 높임법이라고 하면은 객체 높이면 주체 높이면 다 선어말 어미를 활용을 했는데 잡 같은 경우에는 객체 높임법에서만 쓰이는 선어말 어미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복우란 님배에 바쳤고 복은 또 임금님께 바치는 건데 이 바칠 때 잡이 들어갔죠. 받잡고라고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에서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썼는데 복을 드리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복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님을 높여야 되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에서도 잡이 들어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뒤에도 한 2번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복과 덕과 복을 조상님과 임금님께 바치는 거니까 당연히 송축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궁중음악에 편입돼 가지고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서사를 나눴으니까 이제 본사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본사는 2연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원령체 문학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의 노래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월, 시옷, 날임, 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문법적 용어가 나오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정월, 시옷, 날임, 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시옷에다가 뭘 체크를 해 주시냐면은 관형격 조사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이소리라고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는데 일단 관형격 조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격이 없어요. 그냥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모두 관형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어포스트로피 S 그리고 오브 이거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의입니다. 얘네들 소유격인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관형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관형격을 표현할 때 좀 앞에 오는 체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형격 조사가 사용됐어요. 오늘날은 의로 대동단결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 그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오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정명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깃들어져 있거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사물을 유정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과 나무처럼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고 생명이 깃들어져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무정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설령 유정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존칭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렇게 관형격 조사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일단 유정명사부터 어떤 관형격 조사가 사용됐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양성모음이랑 만날 경우에는 애자가 쓰였어요. 그리고 음성모음과 만날 경우에는 의자가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보시면은 문헌 중에서 이런 표시가 있어요. 말의 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말의 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이 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지금 아래 아자를 쓰면은 양성모음을 쓴 거예요.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이걸 한번 얘기할게요. 양성모음은 획이 위나 바깥으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 양성모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 바깥, 위, 바깥, 위, 바깥, 위, 바깥. 네. 그런데 만약 음성모음은 획이 안과 아래로 가면은 음성모음이라고 합니다. 안, 아래, 안, 아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래 아자는 양성모음에 속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쓸 거냐면 요걸 쓰는 거야. 이걸 이어적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 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래 아자를 썼으니까 양성모음이죠. 거기에다가 하면은 뭐가 붙겠어요? 얘가 붙으니까 사라메 이런 식으로 이어적기로 이렇게 적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음성모음이라고 한 거 있어요.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 우리가 거북이 있죠. 옛날에 거북이를 거북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획이 아래를 향해 가 있잖아. 아래를 향해 가 있으니까 뭐가 선택되냐면 의자가 선택해서 실제로 적혔을 때 거부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발음을 할 때 우리가 뭐 환영이의 볼펜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환영의 볼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발음을 할 때 우리가 표준 발음에서도 애자를 의자를 애자로 읽는 거를 허용하기도 하거든요. 관역격 조사 의의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얘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애자가 관역격 조사로서 사용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한다. 그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학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무정명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무정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시옷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거는 무정명사잖아요. 나라의 기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라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를 쓰는 거 아니고 나랏 이렇게 해가지고 시옷자를 덧붙여 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정월 시옷 날인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정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월을 얘기하는데 1월, 2월 이런 애들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정명사라고 얘기하니까 정월의 냇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의자 대신 뭘 써줬다? 시옷자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칭의 대상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시옷자를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존칭도 마찬가지로 시옷자를 쓴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문헌을 보면 대왕 시옷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왕의, 대왕의. 원래 우리가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자. 대왕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거 유정명사인데다가 자 양성모음으로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쓰면 되겠어? 대왕의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는 여기는 존칭의 대상으로서 완전히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옷자를 써줬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관역격 조사가 쓰였다고 하는 거를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갈무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그러면은 관역격 조사가 아니냐? 얘는 사실은 단어와 단어가 만난 거기 때문인데 네 플러스 물이 만났어요. 네는 이 날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내천자를 날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원순모음화가 정격이 안 돼서 평순모음이 됐지만 지금 이걸 물이랑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가 사이시오 써서 낸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일소리 나리의 물이 아니고 그냥 냇물이에요. 그래서 날인 물 이렇게 사이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내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월의 냇물은 아우 어저 녹저 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얼었다 녹았다 한대요. 사실 1월이라고 한다고 해도 항상 물이 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걸 알 건데 사만사온은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춥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3일 정도는 굉장히 강추위가 몰아친다고 한다면 나흘 정도는 또 날이 풀려가지고 조금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겨울에서 볼 수 있는 사만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정월의 냇물조차도요, 이 삼원사원의 영향 때문에 이제 항상 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한단 말이에요. 가장 추운 날의 냇물조차도. 그런데 누릿 가운데, 누리는 세상인데, 세상의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 세상도 역시 무정명사니까 세상의 가운데 할 때 이 시옷이 뭐예요? 관형격 조사 시옷, 무정명사한테 붙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고 해서 누릿 가운데는 세상의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고는, 태어나고는 난 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자는 우리가 보통 한자에서 보면 몸기자, 뭐 스스로 자자, 나 아자가 바로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냐면 1인칭 대명사여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한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1인칭 대명사여서 나를 뜻해요.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는 나 홀로 열셔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 녀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녀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인데, 녀다는 살다라는 뜻도 있고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 이거는 세상 가운데 뭐 살아가는구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석할 때 여기에 의미가 좀 더 가깝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문맥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플레이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플레이 오브 바스켓볼 하면은 운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 더 피아노 하면은 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잖아. 마찬가지로 이 여다도 상황에 따라서 살다랑 가다를 번갈아 가면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왜 우리가 알아둬야 되냐?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정월의 냇물조차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내 몸은 왜 맨날 홀로 살아가느냐라는 의미야.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냐면 내 자신의 형편하고 정월의 냇물하고 비교를 했는데, 왜 정월의 냇물하고 비교하냐면 심지어 냇물조차도 햇살을 받아서 항상 얼어있는 게 아니고 녹기도 하는데, 따스하면 그 녹아버리기도 하는데, 나는 항상 옆구리가 시려, 난 항상 외로워,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추워 라고 하는 나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말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정월의 날인물, 정월 시온 날인물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네모 표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감정을 부각하고자 나와 연결짓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상관이란 말이 서로 관여를 하고 연결짓는다는 얘기죠. 근데 객관적이란 말은 사실은 나랑 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을 부각시키고자 왜 얘를 억지로 연결시키냐, 이걸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 뭐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리왕의 황조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유리왕을 떠났어. 근데 치씨라고 하고 있는 두 번째 아내였어요. 근데 자기 나라에 이렇게 한나라로 이렇게 도망치니까 붙잡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붙잡지 못하고 혼자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꾀꼬리 암수 한 쌍이 다정하게 지지배배 울고 있으니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왔고 나만 외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꾀꼬리 암수 한 쌍이 다정하게 서로 비비적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만 홀라 돌아가면은 꾀꼬리 암수 한 쌍은 감정이 어때요? 플러스. 그런데 돌아가는 내 마음은 어때요?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걸 보면은 내 마음이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니? 아니야. 얘네들 때문에 염장이 질러져가지고 오히려 뭐가 더 강화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더 강화가 돼요. 원래는 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꾀꼬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꾀꼬리를 보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부각시켜지니까, 원래 나하고 상관없는 객관적인 녀석이었는데 얘를 데리고 오면서 내 감정을 좀 더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이렇게 감정이 반대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울어 얘는 저 시내야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윤선도의 견해어 같은데 보면은 울고 가는 저 시냇물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게 걔가 뭐 무정물인데요. 감정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걔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보면서 운다라고 표현한 거는 내 감정을 걔한테 대입을 시킨 거지. 내가 굉장히 슬프니까 쟤는 사실은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냇물이 마이너스인데 나하고 똑같으니까 내 마이너스가 더 커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감정을 동일시하는 감정이입도 결국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애를 연결시킴으로써 내 감정을 극대화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좀 더 범위가 크죠. 감정이입은 반드시 대상과 나의 감정이 똑같아야 되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똑같든 안 똑같든 일단 감정만 부각시켜 줄 수 있으면 다 객관적 상관물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보다는 좀 더 범위가 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날인물음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상관물의 대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네모를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1월 정월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2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2월 보름에 2월령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월 보름에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호라는 뭐뭐 답다, 뭐뭐 같구나 라고 하는 직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현이라고 할 때 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현이라고 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당기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켜다라는 의미예요.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때가 있을 건데 일단은 지금은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등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밝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등불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등불이 누굴 빗댄 표현이냐면 바로 임을 빗댄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등불도 아니야. 굉장히 높이 켜놓은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가로등이 예를 들면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가로등이 여기 있으면은 이 빛이 비춰지는 범위가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가로등이 높은 데에 펼쳐져 있으면은 굉장히 넓은 구역까지 빛이 이렇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높이 켜놓은 등불은 그만큼 이 사람이 뽐내는 빛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비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랑세기 같은 걸 보면은 각 화랑들 지도자이기도 했던 유명한 화랑들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우리가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를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랑이잖아요. 유신랑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낭도들이 엄청나게 무리지어서 따랐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표현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임은 이 등불과 같이 환하고 밝은 존재로서 주변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다. 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세 번째 줄에 만인 비취실 지지샷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지스는 모습이란 뜻인데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뒤에 바로 3월령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서 지지샷다는 바로 뭐냐면 모습이시구나, 만인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가진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의 인품과 빼어난 인물됨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월령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나며 개한, 이 개자가 무슨 개자냐? 열 개자죠. 그러니까 아으 만춘 달의꽃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달의꽃이 뭘까? 이 꽃입니다. 그러면 달외꽃, 달래꽃, 달래꽃. 달래꽃이 뭐가 있죠? 진달래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봄이 오면서 진달래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월 나며 3월이 오면서 꽃잎을 열어젖힌 아으 만춘, 봄 기운 가득한 진달래꽃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이 불을 짓을 디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이 부러워할 짓이셨다가 모습이셨다라고 하면 짓을은 모습을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지녀나셨다. 여기에는 지금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국외음화 적용하면은 지녀서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달래꽃도 이 진달래꽃도 누구를 빗댄 표현이야? 임을 빗댄 표현이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임의 빼어난 용모를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진달래꽃은 임을 빗댄 표현이니까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계속 타이밍을 잘못 잡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4월령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월령에 보면은 4월 아니니저 아우 오실 꽃꼬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니저는 안 잊어, 잊지 않아, 잊지 않고 찾아왔어요. 뭐가? 꽃꼬리새가 찾아왔는데 무슨다는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다 무엇 때문에. 근데 뭐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어이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이하여, 어찌하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이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네 꽃인저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옛날을 이거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죠. 옛날을 지금 예가 되니까 이 예자는 이모음 계열이죠. 근데 이 모음 계열이 이 두음의 니은하고 만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옛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 옛 나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예전의 나를, 그러니까 네가 사랑했던 예전에 너의 연이었던 나를 왜 네 꽃인저 왜 잊고 있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옛날을 이어적기라고 한다면 옛날을 우리 함께했던 정말 행복했었던 그 나를 왜 잊고 있니? 뭐 어떻게 해석하든 예전의 나를 잊고 있든 옛 나를 잊고 있든 간에 지금 녹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오죠. 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를 방문해 주지 않아. 근데 지금 누구는 방문해 줬어요? 바로 곡꼬리새는 방문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곡꼬리새는 꾀꼬리새예요. 근데 방문을 해준 곡꼬리새와 대비되는 이 녹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나를 찾아주지 않은 사람이니까 바로 임이 되겠죠. 근데 이 곡꼬리새는 어떤 애가 되느냐? 녹사님이 찾아와 주지 않는, 내 임이 찾아와 주지 않는 현실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내 슬픔을 고조시키는 애야. 외로움을 더욱 고조시키는 애야. 꽃꼬리새는 왜 오는데 너는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작 기다리는 너는 안 온다. 녹사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꼬리새는 지금 나의 외로움을 증폭시켜주는 장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학적 장치에 해당한다고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선생님 네모치니까 네모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녹사님은 그러면 동그라미를 할 것이냐? 뭐 이 녹사님도 내가 사랑하는 임을 표현한 말이긴 한데 이거는 비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녹사라고 하는 실제로 고려시대 때 벼슬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내가 과거 급제해가지고 오면은 너 데리고 올게라고 얘기를 했나 보지. 근데 녹사라는 벼슬을 받았어. 그런데 날 데리고 오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임을 이 사람의 관직명으로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저를 임한영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내 지위를 이용한 선생님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비유법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얘는 비유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지칭하는 표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빗댄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월 5일 했는데, 자, 5월 5일 여러분들 무슨 날이에요? 네, 어린이날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음력 5월 5일이라고 한다면 단5, 우리 민족 전통의 명절이잖아요. 지금 자, 명절 나오면 선생님 무슨 풍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시풍속이라고 나왔어요. 아, 지금 이거 2월달 거 지우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등을 올리는 연등회, 2월도 연등회, 연등절이라고 하는
명절적 특징 등의 이렇게 높이 다는 이런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세시풍속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5월부터 계속 세시풍속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 5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네탁이나 뭐 그 씨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단어 때 했지만 또 단어 때 특별하게 했던 게 뭐냐면 그때마다 매해마다 단오 날이면 피를 맑게 한다고 해서 익모초즙이라고 하는 거를 먹었어요. 익모초즙의 효과가 뭔지는 전 잘 몰라요. 실제로 피를 맑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여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먹었고 단오 때. 단오가 아니면 뭐 단오 때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다. 여러분들 그 혹시 1년에 한 번 먹어야 되는 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뭐 구충제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면 뭐 촌충 같은 거 없앨 거 하는 건데 그런 거 여러분들 꼭 드시나요? 안 드시는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반드시 먹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병균이나 그런 거를 없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익모초즙을 구하기 힘든데 항상 단오날이면은 먹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시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월 5일에 수린날은 단오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침약은 즈문을 장존하실 약이라고 받잖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나와 있는 해석을 잠깐 같이 볼게요. 즈문이 천이라는 숫자를 의미해요. 해는 년이죠. 그러니까 천년을 장존, 오랫동안 존재하실, 장수하실 약이라고 받잖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약이라고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바로 임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략된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즈문을 장존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잠깐 볼게요. 즈문해 장존하샬 자, 약이라 받장 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좀 중요하니까 볼게요. 아까 우리 객체 높임, 서남아 어미, 주체 높임, 서남아 어미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누가 지금 익모초즙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임에게 바치는 거죠. 왜? 임께서 오래 사시라고 이걸 바치는 거야. 그러면은 즈문에 천년을 장존하셔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천년을 오랫동안 살아야 돼? 아니야. 장존하실 주체는 바로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임께서 즈문을 장존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 번째 줄에 주어는 누구죠? 바로 임이고 임은 높임의 대상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뭘 했냐면 주문을 장존하리라고 아니고 하시알 해가지고 이 주체 높임 시자를 그대로 썼다고. 자, 여기에서는 현대 높임법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현대 높임어는 주체 높임법 할 때 주체 높임 서너마 어미를 쓰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야. 여기에서는 주어가 나예요. 내가 임에게 주는 거죠. 그럼 임에게 준다라고 하면 나를 높여야 됩니까? 임을 높여야 됩니까? 임을 높여야 되고 여기에서 네 번째 줄에서는 이 임이 주어가 아니고 객체니까 객체 높임법을 쓴 거예요. 그럼 객체 높임법을 쓸 때 뭘 쓴 거야? 이 잡을 쓴 거죠.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거야. 왜? 여기에서 네 번째 줄은 이미 객체에 해당하고 여기 세 번째 줄은 이미 주체에 해당하니까 얘는 주체 높임 선어음이 시를 썼고 얘는 객체 높임 선어음이 잡을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현대 높임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법이 현대 높임법하고 똑같지만 여기는 특수 서술어가 아닌 객체 높임 선어마 어미, 즉 선어마 어미를 활용해서 썼다는 측면이 현대 높임법하고 다른 양상으로 구현되더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치다라는 말이 주다보다는 받다하고 형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주다하고 의미적으로는 더 가깝게 되어 있느냐. 그거는 예전에 받다가 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바치다는
특수 서술어처럼 사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 형태, 객체 높임 전어마 어미의 형태가 분명하게 등장되어 있으므로 오늘하고 다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자 5월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6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보시면 6월 보름에라고 했는데 6월 보름에는 유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엔 특별한 세시풍속은 안 나와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보름을 기본적으로 언급을 해서 그 명절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세시풍속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별해라고 되어 있어요. 별해, 발현빛, 다오라. 아까 다오라가 뭐뭐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급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별해는 우리가 절벽을 다른 말로 벼랑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벼랑을 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 플러스 n데 갑자기 히읗이 튀어나왔네. 얘 뭐예요?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벼랑의 발효는 벌인입니다. 빛 같구나. 벼랑에 떨어진 빛 같다. 그러면서 돌아보실 님을 적곰 쫓니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곰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금이라는 얘기인데 이 부사어는 뭐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금은 잠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절벽이에요. 절벽에서 어떤 사람이 빛을 버렸어. 머리 빗는 빛. 근데 이 빛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가 나가거나 뭐 좀 별로 안 이뻐 보인다고 하면은 뭐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뭐 땅바닥에다 버리면은 다시 주울 수라도 있지. 절벽에다가 버리면은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벽에다 버려진 빛 같은 신세가 바로 누구의 신세? 나의 신세다. 즉 여기에 발현빛, 절벽의 별해 발현빛은 누구를 빗댄 표현이냐? 바로 나의 처지를 빗댄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세모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다음이 더 슬퍼. 어떤 부분이 슬프냐면 여러분들 휙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잠깐 찰나의 와중에도 사실은 절벽에다가 버렸다고 한 것 자체가 미련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때 잠깐이라도 돌아볼까봐 내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계속 님을 쳐다보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돌아보신 님을 잠깐이나마 계속 눈으로 쫓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버림받은 처지의 화자가 얼마나 간절히 임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 절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고려가요가 민중들의 평민들의 그 진솔한 감정을 담아냈긴 하지만 이 동동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형상화함으로써 이 지금 정서, 내 감정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도 공감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넘겨서 190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 보면 7월 보름에라고 되어 있는데 7월 보름은 어떤 날이냐면 백중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중날은 오늘날 그냥 가장 큰 불교의 행사가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가면은 진짜 절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공양미 같은 거 다 바치고 온갖 것들 다 바치기 때문에 매우 그 1년의 그 절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백중날이에요. 백중날은 이날에 사실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무언가 바치는 공식적인 날이기 때문에 대놓고 사람들이 여기에다 무언가 많이 바치러 갔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소원을 비는 행위는 정말 예전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그 공양할 물건들을 바침으로써 대놓고 소원을 빌어라 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백중날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전통신앙하고 불교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신토라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설날 같은 날 가면요. 뭐 유카타 기모노 같이 일본 전통 의상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남녀가 같이 가가지고 일본의 함 같은 데다가 막 돈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서 같이 이렇게 기원을 하고 서로의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볼게요. 백종 배하야 두고 자 여러분들 100가지 종류의 재물을 차려놓고
배는 절배자예요. 이 절을 한 다음에 무슨 소원을 비느냐. 님을 한데 여 가져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데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즉 님과 함께 여 가져라고 했는데 이 여다가 선생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살다, 하나는 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아까 일본에서 남녀가 같이 소원을 빌려가면서 알콩달콩 왜 그래? 뭐 빌었어? 막 난 널 위해서 이런 걸 빌었는데 넌 날 위해서 뭘 빌었어? 이런 식으로 알콩달콩 하려고 같이 가서 소원을 빌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 만약에 지금 이미 나하고 같이 없는 임의 부재 상태니까 임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비는 거이기도 돼요. 뭐 가고 싶다,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찌됐건 이미 나하고 옆에 없고, 그래서 임과 관련되어 있는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소원을 비옵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소원을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내가 비는 거죠. 누구에게? 부처님께 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높여야 돼요? 부처님을 높여야 돼요? 부처님을 높여야 되죠. 그쵸? 비는 주체가 난데 부처님을 대상으로 비는 거니까 이거는 객체 높임법이란 말이에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뭐가 쓰여져 있냐면 비옴노이다라고 할 때 이 좁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뭐 실제로도 뭐 묵음으로 하게 되면 비옴노이다 이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뭘 썼어요? 잡을 썼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앞에 어떤 애로 어간 마름이 끝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애가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선어말 어미니까 그 앞에 뭐가 오냐면 어간이 와요. 근데 어간의 끝음, 어간 마름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애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하고 볼게요. 밑받침에 기읍, 비읍, 시읒, 히읗이 오면 삽을 썼어요. 그 다음에 디귿, 지읒, 치읒이 오면 잡을 썼고요. 그 다음에 모음과 뭐 니은, 리을, 미음과 같은 울림소리가 올 경우에는 자, 섭을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림베에 밭 잡고 할 때 밭자에 어간 발음이 뭐가 왔어요? 디귿이 왔으니까 뭐가 선택된 거야? 잡이 선택된 건데, 요게는 비입니다에다 비자가 왔잖아요. 이거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가 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게 좀 더 그 등교 수업에서 이걸 또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반복해가지고 보더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기준이 바로 뭐냐? 어간 마름이 무엇이 오느냐? 어간 마름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지금 사실 그 등교 수업 이거 영상 찍는데 학교에서 여러분이 지금 없다고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소리가 들어가요. 그래도 잘 하시길 바라고, 모르시면은 선생님한테 카톡 하시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월 보름. 여러분들 8월 보름은 뭐 광복절이지만 이때는 뭐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8월 보름은 뭐냐면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여러분들 근데 추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한가위를 한민족의 가위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윈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월 보름은 가뱃일이 많은, 가뱃일은 가윈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8월 보름은 가윈날이다. 님을 매션 여곤, 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 오늘날이 진정한 가베셨다, 가윈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 이름을 언급하면서 세시풍속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설날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추석쯤 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또 이런 멘트 치고 있어. 그럼 설날하고 추석하고 한가인 날하고 어느 게 더 최대의 명절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명절은 명절 기분을 내야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최대의 명절은 역사적으로도 한가위예요. 한가위. 추석이란 얘기지. 왜냐면 그때는 겨울이고 먹을 게 별로 없어. 새해가 도래했다라는 의미적이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절은 아니었다고요. 설날이. 그런데 한가위는 뭐 미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추수감사절이야. 항상 추수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가장 풍족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당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추수날인 한가위 날이야말로 최고의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더도덜로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사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한가위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크리스마스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사실 32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모태솔로였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날은 사실 크리스마스여가지고 혼자서 크리스마스 날만 다가오면은 캐롤을 불렀어요. 12월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루돌프 사슴 코 매우 반짝이는 코 하면서 계속 캐롤만 이렇게 슉슉슉 불렀어. 근데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오히려 우울해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취를 했는데 자취방에서 불을 끄고 혼자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냥 그 뉴스 보고 있었는데 그 뉴스에서 어떤 리포터가 지금 명동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 속에서 누군가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명동에 나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한데요. 특히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쌍의 커플들하고 한번 인터뷰를 청해서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집에서 혼자 이걸 보고 있을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면 그게 크리스마스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 그거 듣고 갑자기 먹던 라면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걸 보니까 정말 나도 외로움이 너무 사무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말이 팩트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그 크리스마스 기분을 더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한번 지금 이 8월 보름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볼게요. 8월 보름은 가벤일이 많은 8월 보름은 한가위지만 님을 매셔 여건 님을 모시면서 같이 살아야지만 오늘날이 진짜 가베셨다. 오늘날이 진짜 한가위지. 이 얘기는 즉슨 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나는 지금 한가위도 한가위가 아니다. 내 마음이 정말 심히 외롭구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외로움에 사무치는 표현을 아주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님을 매션 여건 오늘날 가베셨다. 이거는 인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한가위라고 하는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월 9일. 이 9월 9일도 어떤 날이냐?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자, 중양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자, 여성은 집에서 화전을 만들고요. 남성은 팔자 좋게 시를 읊는 날이에요. 예, 사람들 모아놓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시 같은 거 이렇게 읊는 날이에요. 서로 막 누구 시가 잘했네 이렇게 해서 풍류를 즐기는 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부침개가 있습니다. 이 부침개 사실은 기름에다가 이렇게 온갖 재료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게 되면은 어떤 걸 올려도 사실 다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명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왁자지껄 해가지고 전 부쳐 먹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막 예를 들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 같은 거 막 동그라 땡이든 전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옆에서 부치고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나 자극적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옆에서 껄떡대잖아. 엄마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리까지 이년아 하면서 저리까지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제발 한 입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너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워 하면서도 너무 맛있다 그래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호들갑을 하고, 예를 들면은 김치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조그만 이런 김치전을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크게 한 다음에 서로 찢어 먹으면서 챙챙챙챙챙 내가 더 먹을 거야 하면서 젓가락 싸움을 하면서도 이렇게 짝짝짝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맛, 이렇게 함께 먹는 맛이 이 또 명절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 잘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하고지 안해드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하고지 안해드니라는 말은 무엇이냐? 황화는 노란 국화꽃이에요. 근데 노란 국화꽃을 화분을 가지고 지금 집안에다가 들였다. 안에는 안 플러스 엔데 갑자기 히읗이 튀어나왔으니까 얘도 당연히 히읗 종성 체언이겠죠. 집 안에 꽃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그냥 꽃을 들였다는 게 아니고 국화전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노란 국화 꽃잎으로 만든 황화전을 부쳤다라는 얘기예요. 화전을 부쳐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국화전도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 화전을 먹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꽃잎이 무슨 맛이 있겠냐마는 사실은 나름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김치전처럼 김치를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얀 쌀떡 위에다가, 이 동그란 하얀 쌀떡 위에다가 꽃잎만 이렇게 해가지고 향만 더하고 거기에다 기름 같은 거를 쫙 올려서, 기름 있는 후라이팬에다가 올려서 노릇노릇 구워지면은 거기에다가 꿀이나 조청 같은 거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이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과 이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맛이 나를 완전히 휘감아가지고 엄청난 행복감과 포만감을 주는 게 바로 이 국화전이란 말이야. 근데 이 황하고지 안에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셰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셰셔 감안하여라는 갈수록 아득하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이 좀 바꿔서 적도록 할게요. 초가가 고요하구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초가집, 풀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가에서 이미 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초가가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초가가 고요하다거나 이 셰셔가 갈수록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셰셔를 초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초가를 의미하는 말이 우리가 뒤에 보면은 윤선도의 만흥에서 보면은 막 띠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띠로 되어 있는 집, 띠가 초거든요. 그 다음에 모첨이라고 하고, 우리가 뒤에 가는 송민곡에서도 이게 나와서 이 세 가지 단어 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가가 자신의 가난하고 공공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배경으로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절에는 왁자지껄하게 먹는 것이 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요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지금 나 혼자서 이걸 부쳐 먹는다는 얘기예요. 실을 읊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화전만 이렇게 부쳐 먹는 외로운 처지를 지금 이 세시풍속과 함께 같이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1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월에 점이은 바랍다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오라가 아까 답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뭔가 빗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점이은 바랏에다가 여러분들 세모 치길 바랄게요. 이 바랏은 보리수 나무입니다. 여기는 고로쇠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나무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냥 나무라고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베어내는 걸 우리가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어낸 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꺾어버린 나뭇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점여진 나뭇가지는 뭐에 해당할까? 임에 해당할까요? 나에 해당할까요? 버림받은 나에 해당하죠.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친구들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뭇가지를 꺾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손.
예, 아무도 없죠? 나뭇가지, 제가 이거 한 10년 동안 물어봤는데, 나뭇가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꺾었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다 꺾어 봤을 거예요. 좋아요. 꺾을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그 꺾은 나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가, 벚꽃 같은 거 있어. 그런데 나무, 아무 생각 없이 딱 꺾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 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나뭇가지와 같은 처지가 내 처지란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를 꺾어가지고 나를 취했어. 그런데 나를 챙겨주지 않아. 그냥 버리고 신경도 안 쓰는 게 바로 내 처지, 나의 불쌍한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꺾어버리시는 분의 지니신 한 분이 없으셨다. 그래서 이 점이은 바랏, 이게 바로 나를 빗댄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령으로 들어가 볼게요. 11월 봉당자리에 라고 하는데, 봉당은 안방하고 그 건너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놓는 흙바닥이에요. 근데 그 봉당자리에 한삼, 두퍼누워라고 되어 있는데, 한삼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시적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모시적삼이 뭔지 모르면, 모시모시? 자,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모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여러분들 이불 안 덮고 자요? 이불 덮고 자요? 혹시라도 배 같은데 찬 기운이 들어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불 같은 거 덮고 잔다고. 그런데 이 이불이 아직도 거위털 이불 같은 거 덮고 주무신 분 있어요? 요새는 정말 팔자가 편해져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 에어컨 빵빵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거위털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자는 사람도 요새 간혹가다 있다고 하는데, 그럼 못 써요. 에너지 아껴야지. 어떻게 해요? 자, 얇은 그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풍 잘 되는 그 소재가 바로 못인데, 문제는 지금 11월이란 말이에요. 11월인데 모시적삼을 덮고 누워있으면 차요, 안 차요? 매우 찼다고. 거기다가 땅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모시적삼만 덮고 모시 이불만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은 추운 기운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슬픔을 살아온겨. 슬픔을 사른다. 슬픔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고독을 씹는다라고 얘기하지, 일부러 막 가을 같은 때에 더 춥게 이렇게 다니면서 내 옆구리가 시려운 걸 더 느끼면서 내 슬픔을 불사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운이 스시움 열셔. 자, 스시다라는 말이 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운일은 고운임을 헤어져서 열셔, 살아가고 있구나. 아까 여다가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이 동동내에서도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12월. 분디 남그로 깎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지 나무로 깎은 낫을 반이 저 다오라라고 했는데, 거기 저에다가 여러분들이 세모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10월에 바랏에다가도 세모 쳐주시고, 자, 12월에 저에다가도 세모 쳐주시고, 6월에 빛에다가도 세모 쳐주시길 바래요. 이 세모 친 것들은 나를 빗댄 건데, 우리가 지금은 식탁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예전에 소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던 마루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다리가 굉장히 짧은 상을 우리가 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에 올려져 있는 젓가락 같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디의 마음으로 깎은 젓가락이에요. 근데 젓가락은 왜 쓰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먹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가 얹어 놓았냐면 님의 앞에다가 어린오니 님의 앞에 들어가지고 얼어 놓았어요. 바로 뭐냐, 이 젓가락을 누가 사용하길 바랬어? 내가 사랑하는 임이 사용하길 바랬는데, 임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손이 가재다 무르점노이다 라고 하면서 손님이 가져다가 물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가져가길 바랬고 나와 함께 있길 바랬는데, 결론은 나는 결국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엮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글픈 결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처지를 뭐라고 해?
손님이 물은 젓가락에 처지에 빗대어가지고 이 저도 역시 뭡니까? 나를 빗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가 젓가락이에요. 수저 할 때 수는 저 숟가락이고 저는 젓가락이듯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으로 동동 작품 분석을 이렇게 마쳤는데 자 뒤로 넘겨가지고 192페이지, 193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학습 활동인데 이 학습 활동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다 정리해서 지금 하기에는 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학습 활동 4번에 있는 가시리를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을 온라인 클래스룸에다가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모두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시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3페이지 가시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일단 동그라미부터 먼저 치고 가도록 할게요. 가시리였고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바리고 가시리였고 나는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위증지가 대평성대 거기에다가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연에 바리고 가시였고 나는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위증지가 대평성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년에 위증지가 대평성대 동그라미 하시고 4년에 나는 동그라미 위증지가 대평성대 동그라미 해주시길 바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남는 소리, 영구라고도 할 수 있고 후렴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슬래시를 잠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가시리 있고 자 가시리 슬래시 있고 바리고 슬래시 가시리 슬래시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세 글자 두 글자라고 하는 332조의 음수율을 가지게 되는데 이 332조의 음수율은 뭘로 이어지냐면 음보율로 따질 때 3음보로 이어져요. 역시 얘도 3음보로 이어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연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연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얘도 동동과 똑같이 3분후라고 하는 형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3분후라고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3음보, 분연체, 후렴구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로지 그냥 외우기 쉽게 하라고 하는 말이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어쨌건 얘도 고려가요로서 형식적으로 3분 후의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눈으로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용 분석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내용인지 이래요. 갈 거야? 정말 갈 거야? 날 버리고 갈 거냐고. 너 없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날 버리고 가는 거냐고. 너를 가지 말라고 붙잡아 두고 싶어. 그런데 네가 빈정상에서 다시는 안 올까 봐 두렵네. 그래서 너를 보내주니까 가자마자 돌아와야 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얼추 먹었으니까 선생님은 32살에 처음으로 연애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연애를 하고 있고 연애를 여러 번 했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옆에 친구들이 막 연애하고 좋아라 하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엄청 울고 있는 거야. 너 왜 울고 있어? 하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누나가 나랑 연애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갔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이고 대평성대 잘 됐구만 아주 좋은 나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딱 그 짝인 게 지금 보면은 너무 이별해가지고 슬퍼가지고 마음이 절절하고 있는데 거기 후렴구를 잘 보라고. 후렴구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지? 위증제가 대평성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평성대가 태평하고 성스러운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주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나는 슬픈데 지금 태평성대도 같이 울리고 있으면은 너무 이질적이지 않아? 위화감이 들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걸 어디서 만나봤죠? 바로 동동에서 만났습니다. 동동에서 1년에 보시면은 거기는 후렴구가 아니고 1년이지만 1년의 서사에서 왕실의 번영 같은 거 덕과 복을 기원하는 송축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누가 이별해서 그걸 슬퍼가지고 불렀던 노래를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후렴구에 마치 아까 동동의 서사 1년처럼
후렴구 자체를 임금님 덕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라고 하는 말을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후렴구가 이질적이게 잘 어울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궁중목으로 편입되어서 기록으로 남게 되다 보니 버려진 현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고 내용 분석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년에 1행과 2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332의 삼음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문맥적인 형태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A, 얘가 A라고 하면은 서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만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AA, BA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 구절에서도 굉장히 다른 갈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은 형님 온다 보고 싶은 형님 온다 우리 시집살이 노래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 현대 가요에서도 훅을 만들 때 많이 씁니다. 링딩동 링기리 링딩동 텔미 테테레 텔미 이런 식으로 약간의 중간에 변화를 주는 이런 변조로서 AA, BA 구조가 잘 사용되는 거니까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거기 나와 있는 4-1하고 4-2를 잠깐 볼게요.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고려가요의 내용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파악해보자. 내용적 특징,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 특징, 몇 개의 연으로 나뉜 분연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 후렴구가 잠입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하는 모범답안에도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적도록 할게요. 구성상의 특징. 구성상의 특징 보면은 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이 담겨져 있는 부분과 왕실에 대한 송축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함께 실려져 있어서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자,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동동 같은 경우에는 서사와 본사를 구분해서 그게 이질적인 부분, 서사에 송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후렴구에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 3분 전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작품의 특징하고 고려가요 문학사적 가치를 친구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자. 진솔한 평미들의 마음과 풍부한 감정 같은 거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범 답안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길지만은 동동과 가시리를 함께 만나봄으로써 고려가요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도 만나봤습니다. 잘 갈무리 하시고요. 문법적 요소도 여러분한테 많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2차 제필평가에도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